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비교경제 발전론과 한국형 경제질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공서열형 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숙련 형성 시스템에서는 한국은 일반적 숙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도 국가에 의해 표준화된 형태의 숙련이어서 일반적 숙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숙련을 가진 노동자들은 스카웃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간에 이동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노동자도 그 회사의 연공적 임금 체계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국은 스카웃과 연공형 임금이 결합된 형태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연공형 임금 체계는 근대적 경제성장 이래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부문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서의 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40% 전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외부에 임금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 조건은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자료의 제약상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의 불평등만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 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값과 MLD 값을 도시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전체 기간 중 지니계수값이 가장 큰 해는 1973년으로 0.41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 지니계수값은 0.27655로 최소가 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지니계수값은 0.33999가 되었습니다. MLD도 지니계수와 대체로 동일한 추이를 보여줍니다. 임금 불평등의 전체 추이를 정리하면 1980년대 초에는 임금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1994년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1994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했으며, 1970년대의 임금 불평등은 1980년대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었고 현재의 임금 불평등보다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등함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의 특질이 나타난 데에는 농지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임금 불평등의 추이는 농지개혁이 즉각적으로 평등성을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도성장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 초에 한국은 매우 높은 임금 불평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 불평등 수준은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임금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보다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의 시기를 거치면서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개발의 처음부터 평등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평등성을 강화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답 중에 하나는 농지개혁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균등화되고 그것이 상당한 기간적 지체를 가지고 전체적인 학력 신장을 가져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높은 성장률이 노동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는데 이것이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 높은 임금 불평등에는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체계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학력별, 성별, 연령, 그룹별로 구분된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그룹 내 불평등과 그룹 간 불평등으로 나눈 것입니다. 학력별, 성별, 연령, 그룹별로 구분된 노동자들의 그룹 간 임금 격차는 1980년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걸쳐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불평등이 커졌는데 그것은 학력별, 성별, 연령, 그룹별로 그룹된 노동자들의 그룹 간 임금 격차가 아니라 이 이외의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일어난 임금 불평등의 감소는 학력별, 성별, 연령 그룹별로 구분된 노동자들의 그룹 간 임금 불평등의 감소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룹 간 임금 불평등은 왜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 제도의 해체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기저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 학력별 임금 격차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저학력자의 임금 증대를 지지한 기술 및 기능 능력 증대를 도모한 직업교육의 발전과 고졸자가 대학 진학을 위해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기업들의 학력차별 철폐 시도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력별 임금 격차의 완화는 고학력화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학력화를 증대시킨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약간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학력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1971년 12시장 사업체의 근로자 중 37%는 국졸 이하였으며 중졸은 28.5%, 고졸은 23.4%, 대졸 이상이 11.4%로 학력 계급별로 상당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대졸 이상은 약간 적었고 국졸은 약간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학력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서 국졸 이하는 미미한 상태가 되고 대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1974년까지는 국졸 이하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1975년부터는 중졸이 최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1983년부터는 고졸이 최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부터는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초대졸 이상이 고졸을 능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012년에는 대졸자만으로도 고졸의 비율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상층민들이 관료나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벌이는 학력 인플레이션이었지만 1970년대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상층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는 훨씬 대중화된 학력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고학력자가 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이션이 학력 그룹 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학력 그룹 간 임금 불평등을 인구 효과와 격차 효과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구 효과란 학력 그룹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효과입니다. 인구 효과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의 학력 구성의 변화는 국졸과 중졸이 줄어들고 고졸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임금 계층으로 보면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효과는 불평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구 효과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고 197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금 불평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차 효과란 학력 그룹별 임금 격차의 변화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효과입니다. 격차 효과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상승하였지만 1977년부터는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그 하락세는 199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임금 불평등을 크게 낮춘 것은 바로 격차 효과였습니다. 즉, 학력 그룹별 임금 격차의 축소가 임금 불평등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력 그룹별 임금 격차는 어떻게 줄어들게 된 것일까요? 1970년대 후반부터 학력 간 임금 격차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한 두 가지 제도적 변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학력자들의 학력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술 및 기능 능력 개발 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저학력 상태에서 취약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노동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즉 저임금의 덫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 및 기능 능력 개발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 저임금의 덫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음을 1969년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교육을 필하였다 하나 교육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여 그 노동의 가치가 하락할 뿐더러 기업주 측에서 보아도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 낮으므로 자연히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연소자 취업 등 사회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노동 공급 증대와 실업 대책 및 노동 생산성 향상 등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당청에서도 공공직업훈련 및 사내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을 증설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동가치 하락 현상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및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음을 참고할 때 농어촌 및 소도시의 직업훈련 강화책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저학력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약하는 열풍이 불면서 이직 행렬이 발생하여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기업들이 이와 같은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학력 격차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1981년 노동경제연감에서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대졸 초임이 고율로 상승하여 고졸 사원이 입사하여 1년 정도 지나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퇴사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회사들이 학력차별 철폐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졸 사원에게도 대졸 사원과 동일한 호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근속 기간을 채운 고졸 사원을 대상으로 고졸 사원 승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것인데 삼성그룹, 현대그룹, 럭키그룹, 국제그룹, 국제상사, 금호실업, 쌍용그룹, 효성그룹 등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기 시기부터 형성된 학력차별에 기반한 신분제적 고용구조가 해체되게 된 데에는 이처럼 모든 국민들이 학력 인플레이션의 대열에 뛰어들어 학력 구성이 고도화되었던 것이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학력자들이 저임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 및 기능 능력 형성 체계를 구축한 것과 고학력 추구가 동반하는 인사 노무 정책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학력 차별을 철폐하려는 기업들의 제도 혁신이
임금 불평등의 구조적 체계를 바꾼 직접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 체계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낳았으며 기업들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인사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학력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한국은 성장과 평등을 모두 거두는 사회로 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공서열형 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